자, 이번엔 좀 다음 기사 보죠. 이 기사도요. 사실 최근에 꽤 논란이 됐었는데 조금 진척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BMW입니다. BMW 파장.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급부상.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국회 정부가 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배상금 피해액을,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금 피해액을 3배로 확대한다. 피해액의 3배로. 그리고 결함을 은폐했을 땐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그리고요, 소급 입법, 그러니까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일까지도 적용을 하는 문제를 논의할 듯하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 여기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불타는 BMW 화학 키우는 법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7일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처벌 수준을 높이고 차량 제작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BMW 화재 사건 관련해서는요. 사건인지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안과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너무 뒷북 대응을 한다고 비판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나 봅니다. 김용현 실장님. 요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가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국제기사, 해외기사에서 참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제대로 좀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BMW 건 외에도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냐. 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 제도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고를 쳐놓고요. 오히려 당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번 잘못했을 때 그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그런 어떤 막강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논의가 많았지만 이번에 진짜 BMW를 계기로 정부 여당에서도 그 움직임이 매우 강하고 국무총리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게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BMW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한번 갖고 싶어하는 꿈의 자동차인데 명차의 대명사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폼나고 예. 특히 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모아서 작은 차라도 이렇게 그러나 지금이라면 폼 잡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엊그저께 되게 형식적인 사과만 했거든요. 예. 정말 세계적인 이런 명차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이 행태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 이 BMW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적 명성에도 엄청나게 흠집 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BMW도 빨리 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지금 여론이 충분히 성숙이 됐고요. 그간에 꼭 정부는 정부가 뭔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뒷북이었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힘을 뭉쳐서 집단 소송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그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는요, 정부가 뒷북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앞북을 치는 정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룬 많은 기사 중에서 정부는 늘 뒷북입니다. 그것도 한참 뒷북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 은산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규제혁신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경향신문은요. 원칙을 꺾는 비판적이네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엔 은산분리 문재인표 규제혁신 2탄. 일단 제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래도 내용을 보면 IT 기업 자본 기술 투자 길 열어줘야. 의료기기 이어 규제 개혁 현장 행보다. 부제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행보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엔 은산분리, 그러니까 비은행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은산분리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과 일본, 유럽 같은 해외 사례를 설파하며 규제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진보 진영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쭉 추진하고 있다. 기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비판적입니다. 원칙 꺾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꺼낸 문 대통령. 이 제목만 보면요. 문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여기 보면요. 인터넷 전문은행 한정, 혁신 IT 기업 자본기술 투자 확대 필요.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당 때 반대, 대선 공약과도 배치, 금융정책 실패 덮기 이런 비판이 나온다. 돼 있네요. 여기 내용도 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다 택했던 반대 당론 및 문 대통령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진짜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평가는 완전히 다르군요. 자, 두 개의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십니까? 뭐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는 원칙론이고 예. 하나는 현실론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진보 언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은산 분리를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경제 집중 때문에 결국은 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현실적으로 아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대한 혁신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 결국은 현실론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론을 택한 이유는 예. 지금 미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규제를 최대한 혁신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유럽에 비하면은 이미 한 20년 이상 뒤졌고 중국은 우리처럼 굉장히 뒤졌지만은 예. 국가가 나서서 굉장히 장려하면서 지금 우리하고는 그렇죠. 비교 안 될 굉장히 발달돼 정도로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인터넷 은행을 최대한 장려를 해주면은 예. 일자리 당장 한 5천 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문재인 그리고- 정부가 가장 관심이 두는 게 일자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IT 정보 기업하고 예. 결합이 될 경우에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예.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도 지키면서 현실도 소화하겠다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키고 예.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한 건 아니고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인터넷 은행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한 거. 예외로만 하겠다. 아. 그래서 여전히 재벌 기업들의 뭐 거래 금지, 참여 금지는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진보 진영에서도 배 교수님께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두 개의 신문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시겠어요? 저는 한국일보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 평가를 한 기사. 왜냐하면 은산 분리 정책의 기본 취지가 예. 이제 그 산업자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이 예. 그 은행 주식을 가지면서 은행의 돈을 자기네 이제 사군 것처럼 막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예. 지금은 우선 그 아주 전통적 의미의 그런 은행이 아니고 예. 이거는 또 이제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예. 기술에 따른 새로운 또 산업이고 예. 그리고 지금의 그 뭐 재벌에 대한 거나 어떤 대기업에 대해 경영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제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는 뭐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뀐 예.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계속 그 거의 전당포 영업을 한다고 예. 얘기하죠. 담보 잡아놓고 돈 빌려주고 이자 장사만 하고 예. 있는데 이래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터넷 은행만큼이라도 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그 뭐 어떤 페이, 예. 먼페이 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뭐 이런 해외 진출이 계속 경쟁력을 예. 가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냐 그래서 저는 은산 분리 완화를 시킨 거에 대해서 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김효연 실장님. 이게 공약간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공약에 배치된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의 여당의 모습과도 다른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논조를 뭐
완전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원칙을 저버렸다. 예. 그리고 아니면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도 그런 것처럼 예.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을 뭐 무너뜨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은산 분리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 예. 지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혁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규제들이 그 신산업 발전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도 어떤 이제 그 새로운 금융,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길을 터주는 거지. 요걸 하나를 가지고 전체 원칙을 무너뜨려서 예. 어떤 그 기존 방향과 다르게 간다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어찌됐든 그 규제 개혁이라는 예. 거,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어떤 그 산업계 전반적인 요구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그 방향에 맞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의 공약을 얘기하는데 최대 공약이라는 건 일자리 창출 내지는 경제 활성화겠죠. 그게 훨씬 더 상위 개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안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규제는 뭐 이것도 은산분리, 뭐 IT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노동개혁의 문제도 있고 이제 향후 전개되겠죠. 근데 이번에 저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굉장히 외쳤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움직임이 어떤 밥그릇 싸움인지 더딘 어떤 현실을 감안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직접 나서라는 강한 메시지로 저는 읽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이 이제 금융산업의 낙후의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97년에 외환위기.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뭘 하냐면 투자금융공사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데려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자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현조수라는 건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서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못한 수준으로 이제 국가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는 저는 이게 모든 게 규제라고 봅니다. 산업의 규제를 통해서 어떤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낮아진다라면 원칙으로 되돌아가야죠. 뭔가 어떤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어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에서 금융산업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도 좀 들어가서 뭔가 이쪽의 기존의 질서로 좀 흔들면서 경쟁 구도를 가져갔을 때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이번에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조치 그리고 발언이 단순히 규제를 뭐 줄이는 차원 넘어서 금융산업 전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그럼 예를 들면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금융 문제거든요. 뭔가 창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을 만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은행들은 뭐 담보 중심이라든가 뭐 그냥 이자 놀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뭔가 혈맥이 제대로 돌게 했을 때 새로운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 신문 대 신문 한국일보 기사가 4분께서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4대 0인가요? 뭐 굳이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짧은 사회기사, 국제기사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가수 이미자 10년간 40억대 소득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20억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배를 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죠. 자, 여기 보면요.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 씨는 2006년부터 2015년 콘서트를 하면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모 씨에게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 지급하는 시기였다. 소득을 참 많이 버셨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이번에 세금을 왕창 물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번 저희가 전달해봤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자, 이번엔 국제기사인데요. 범죄도시 시카고 이틀간 33건 총격사고. 전쟁터인가요? 도시인가요? 자, 여기 보면요. 주말 12명 사망,
60여 명 부상, 갱단이 이게 조직폭력단들이 또 이 총질을 했군요. 군중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습니다. 경찰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고요. 7월까지 사망자만 300명이 넘는데요. 시카고. 제가 알기로는요.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이 시장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 공화당 쪽에서 엄청나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아마 미국 같으면 청문회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뭐 남이 나라 얘기라서 저희가 잠깐 한번 읽고 가봤습니다. 자, 이번엔요. 어제 또 관심 있는 7, 8월 전기요금 인하 요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인하가 되는 것인가? 여기 기사가 좀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매일 10시간 켤 땐 월 전기료가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만 원이 주는 건데 줄긴 줍니다. 근데 2만 원이 이걸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될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네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한편 최악맞은 한전. 그렇죠. 전기는 한전 쪽에서 소비자들이 공급을 하는데 탈원전에다 전기료 인하로 적자 폭이 크게 날아서 주가도 요즘에 별로 안 좋다 그러네요. 여기 마저 하나 또 기계 보겠습니다. 7월 고지서, 그러니까 22일, 26일 검침 기준입니다. 10만 원 이상 오른 요금 폭탄은 0.2%인 7천 가구 정도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 어제 발표된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요 조금 비판적으로 다뤘네요. 석 달씩 깎아주더니 올해는 왜 7, 8월만 적용하나? 2015, 2016년엔 9월까지 7, 8, 9 누진제를 해서 좀 깎아줬다 그러는데 왜 이번에는 9월까지도 더울 것 같은데 왜 9월이 포함이 안 되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하,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폭염이 계속이 되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전기 사용료가 부담이 커지니까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좋은 뜻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단계로 돼 있는데 누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또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좀 깎아주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뭐 한 10,000원 정도 평균 혜택이 되는데 아까 본 많이 사용하는 가정 한 2만 원, 적게 사용하는 한 10,000원. 근데 이제 저소득층 가구는 오히려 한 6,000원 정도밖에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한전 부담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한전이 지금 가뜩이나 적자인데 한전이 분명히 상장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적자를 한전이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근본적인 결국에 제도, 또 세금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동시에 전기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좀 수급 계획이 나오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함께 고려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건 좋긴 좋은데 왠지 발표가 조금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갑자기 발표한 게 아닌가.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물론 발표하신 분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또 항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요 기사 지금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제재하기도 묵인하기도 북한산 석탄 딜레마에 빠진 정부. 요새 이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고 그리고 과거에 실은 일을 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국내 항구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억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봐야 되는지 이걸 놓고 항상 논쟁이 붙었습니다. 내용 좀 보면요. 방조 의혹 왜 커지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은 제재를 압박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런 제재 관련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10개월째 조사하는 동안에
의심 선박이 8척으로나 늘었다. 뭔가 정부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국 쪽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북한 쪽하고도 뭘 해야 되는지 이래서 제재하기도 묵인하기도 딜레마에 빠진 정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관련 기사입니다. 북한산 석탄 유입 파문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정부 서류상 문제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억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2016년부터 서류 세탁,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2016년부터 둔갑을 시켜서 서류상으로 완전히 깨끗한 석탄으로 만든 뒤 외부로 빼돌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은갑 위원님, 정부 입장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밖에서 보기엔 좀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남북 문제라든가 외교안보는 사실에 입각한 언급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친 뭐 해석, 전망, 추측 이것도 상당히 이제 국익 그렇죠. 측면에서 워낙 이게 여러 나라 관련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산 석탄 인재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공식 입장이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거고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뭐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북한의 제재라는 어떤 유엔과 미국 제재라는 틀을 저는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우리가 피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 자체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북한 문제 당사자거든요. 그럼요. 남북 지금 상당히 어떤 비핵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로 하고 있고 뭐 전향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 속이면서까지 한다. 그거는 저는 예상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어떤 비핵화를 둘러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어떤 지나친 추론 해석보다는 그 같은 점에 입각한 어떤 언론 보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견지한 입장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의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국내의 어떤 여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대외적인 메시지 힘도 커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남북 문제가 풀어가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요, 지금 한국의 정박한 이런 의심 선박을 방송 카메라가 막 촬영해서 보여주는 지경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뭐 대북 북한 핵 문제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풀어지고 있고 그 접경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금 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그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대북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거는 뭐 원내에서의 국회에서의 정기 국회 때나 해서 한번은 파헤쳐 봐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김의원 실장님,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마치 대화 국면에서 북한 쪽을 약간 봐주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가 이거를 좀 피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제재나 그 북한과 관련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무너뜨린다는 의심은 너무 그 과한 의심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너무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뭐 알고도 무슨 뭐 몰래 들여온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걸 알고도 샀다라는 게 납득은 안 되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금 너무 위험하고요. 일단은
이 원산지 증명서가 러시아께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분들을 고심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 이제 원칙론을 이길 논리는 없죠. 그러나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중적인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은 동시에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의 동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우리 입장은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또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예. 동시에 북한과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무드를 계속 이어가야 될 이런 이제 양면성이 있거든요. 예.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미국이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 원칙의 기존을 유지하되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자신들이 이 부분을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의 굳건한 긴밀한 공조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뭐 잠깐 나와서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 재소환 특검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아서 김 지사도 수용했다. 일정 조율 중이다. 조사를 받고 갔는데 무려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부족해서 재소환을 한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얘기들이 있겠는데요. 사전 구속영장 배제 안해. 자, 여기도 보죠. 특검 김경수 지사 조만간 재소환 구속영장엔 신중론이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수희 변호사. 네. 그렇다면 재소환하려는 건 어떤 걸 더 물어보려고 그럴까요? 조사한 거에서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다시 한번 특검에서 쭉 훑어봤다는 거죠. 거기서 뭐 좀 모순되는 거라든가 미처 더 캐묻지 못한 점 그런 것들은 더 물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재소환한다는 얘기는 특검 입장에서의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는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걸 떠나서 정치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비난 목소리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기사 다뤄봤는데요. 아침에 멜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